중국은 다른 나라 국채를 많이 사주는 채권자 국가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 당시에는 중국이 막대한 규모의 미국 국채를 들고 있다는 점이 숨겨진 무기처럼 자주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림은 간단합니다. 미국은 계속 빚을 내는 차입자이고 중국은 그 빚을 사들이면서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채권자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야기가 훨씬 복잡합니다. 조금만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중국이 미국보다 부채 측면에서 더 취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떤 숫자를 어디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실제 부채 비율은 공식 수치의 2~3배를 훌쩍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전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중국의 경제 통계, 특히 지방정부 단위의 통계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IMF나 세계은행도 결국은 중국 정부가 보고하는 숫자를 기반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나 국유기업이 실적을 좋게 보이게 만들 요인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생각하면 통계가 어느 정도 미화되어 있을 가능성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의 부채 구조를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는 누가 빚을 지고 있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공공부채의 대부분을 직접 떠안고 있습니다. 주정부나 지방정부도 채권을 발행하지만 이들이 진 빚을 모두 합쳐도 GDP의 약 12% 수준에 그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모두 더해도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대략 GDP의 130% 초반 수준입니다. 기축통화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장 붕괴를 걱정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중앙정부보다 성시 현 단위의 지방정부가 빚을 훨씬 많이 끌어다 쓰는 구조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채가 여러 레벨로 흩어져 숨어있는 셈입니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나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직접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고 별도의 특수 목적법인 일종의 지방투융자 플랫폼을 세워 장부 밖에서 빚을 끌어다 쓰기도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숫자를 얻기 어렵다는 한계는 있지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2023년 기준 중국 지방정부와 관련된 부채는 미화 12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금액만으로도 중국 GDP의 70%를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공식 부채를 더하면 중국 전체 정부 부채 비율은 이미 미국을 웃도는 수준에 올라가게 됩니다. 대략 GDP의 160% 안팎이라는 추정이 자주 인용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식 정부의 빚만 센 숫자입니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직접 돈을 빌리지 않고 국유기업을 통해 우회적으로 빚을 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특이한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일반 기업처럼 이익을 내야 하는 회사이지만 동시에 당과 정부가 내리는 목표를 수행하는 부처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 최대 건설사인 중국 건축공정총공사는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올리지만 지분은 사실상 중앙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정부가 짓자고 하면 지방의 작은 도로부터 수십억 달러짜리 공항까지 무엇이든 지어야 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국유기업들은 국내 인프라뿐 아니라 해외 신도시 항만 도로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합니다. 형식상으로는 기업 투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면서 빚을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런 회사가 몇 개 있는지조차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는 완전 국유기업만 최소 39만 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정부 지분이 일부만 들어간 회사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납니다. 이 국유기업들은 대부분 레버리지가 매우 높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들이 떠안고 있는 부채는 미화 30조 달러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규모만 보면 웬만한 나라 전체 부채를 합친 것보다 더 클 정도입니다. 이 기업들이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아예 회사를 포기하고 영향력을 잃든가 아니면 혈세를 넣어 구제 금융을 해주든가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국 부담은 공공부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국유기업 부채 상당 부분을 사실상 잠재적인 정부 부채로 봅니다. 지방정부 부채와 국유기업 부채를 모두 합쳐보면 중국 정부 반정부 조직 전체가 진 빚은 GDP의 300%를 넘어가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위기선으로 보는 120%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 계산은 어디까지나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GDP 숫자를 그대로 믿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GDP 자체가 과대 계상되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독립 연구자들의 분석을 보면 지방에서 보고되는 성장률이 습관적으로 부풀려지다 보니 중국의 실제 경제 규모는 공식 발표보다 20%에서 많게는 60%까지 작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만약 GDP가 실제로 더 작다면 같은 부채를 나누는 분모가 줄어드는 셈이라
부채 비율은 300%가 아니라 400% 이상으로 뛸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3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금융시장은 이 위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채권 신용 등급을 보면 미국은 AAA에서 조금 내려온 AA 플러스 수준이고 중국은 그보다 2단계 낮은 A 플러스입니다. 그래도 투자 등급 안에는 들어가는 괜찮은 점수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신용 등급이 낮은 쪽이 투자자에게 더 높은 이자를 줘야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제작되던 시점 기준으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약 4%대 중반이었고 같은 만기의 중국 국채 수익률은 2%가 채 안 됐습니다. 신용 위험이 더 크다고 평가받는 나라가 오히려 더 낮은 금리로 빚을 내고 있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투자자들이 중국의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정상적인 자본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중국에는 강력한 자본 유출 규제가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을 마음대로 해외 자산에 투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달러로 바꿔서 미국 국채를 사러 나가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는 셈입니다. 국내 은행과 큰 기관 투자가들도 비슷합니다. 대부분이 국유은행이거나 정부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위험을 피해서 미국 채권을 사러 나가는 대신 정부가 발행하는 위안화 채권을 사줘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투자 대안 자체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국채 금리가 너무 낮으면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다른 자산으로 돈을 옮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주식시장은 경제 규모와 성장 속도에 비해 성과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2000년 이후 20년 넘는 기간을 놓고 봐도 미국 주식시장이 3에서 4배 이상 올랐을 때 중국 지수는 고작 2배도 안 되는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10년으로 범위를 줄이면 격차는 더 큽니다. 미국은 150% 이상 올랐는데 중국 주요 지수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로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많은 상장기업이 국유기업이거나 정부와 당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주주 이익 극대화보다 정책 수행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민간 IT 기업조차 규제와 정치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윈이 당 지도부와 마찰을 빚은 뒤 상장을 앞두고 있던 엔트그룹이 전격적으로 제동이 걸린 사례는 대표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교육 규제처럼 예상치 못한 영역에 갑작스런 칼이 들어가면서 투자자들은 언제 어느 산업이 찍힐지 불안해하게 됐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주식 투자에 장기적으로 돈을 묶어두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중국 내 자금은 국채처럼 수익률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나 전혀 다른 한 곳으로 몰리게 됩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한편으로 중국 가계는 소득 대비 소비를 매우 적게 하는 나라로도 유명합니다. 미국에서는 GDP의 약 70%가 가계 소비에서 나오지만 중국은 4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가난한 나라일수록 소득의 대부분을 생필품에 써야 하기 때문에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국은 이 상식을 거스르는 특이한 사례입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많고 가계는 그 돈을 잘 쓰지 않고 주식시장도 믿을 수 없고 이 모든 돈이 결국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바로 아파트와 토지에 대한 투기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이제 세계 최대 자산군으로 꼽힙니다. 도시의 집값은 선진국 대도시를 능가하거나 못해도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보통 한 도시에서 집값이 연소득의 5배를 넘기면 비싸다고 평가합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약 7배, 런던은 10배가 넘고 서울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베이징 같은 중국 대도시는 평균 집값이 평균 소득의 30배가 넘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소득 수준은 아직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데 집값만은 이미 월드클래스가 된 셈입니다. 당연히 이런 집을 사려면 가계도 과도한 수준의 대출을 일으켜야 합니다. 중국 가계부채가 빠르게 불어난 배경에는 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집값과 자산 가격은 이렇게 폭등했는데 일반 소비재 물가는 20년 넘게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물건을 만드는 능력은 세계 최고지만 정작 자국민이 그 물건을 많이 사주지 않습니다.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물가가 정체되거나 실제로는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물가가 안 오르는 건 좋은 것 아닌가 싶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디플레이션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사람들이 어차피 내일 더 싸질 텐데라고 생각하면 소비도 투자도 미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지 않는 환경에서 신규 투자를 하기 어렵습니다. 팔리는 가격이 그대로인데 비용과 리스크만 안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혁신도 둔화됩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가 중국을 공장으로 쓰면서 대신 소비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만들고 서구가 사주는 구조 덕분에 내수 부진의 문제를 상당 부분 가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 심화, 공급망 재편, 동남아나 인도 같은 경쟁국의 부상으로 이 모델이 언제까지 통할지는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내수 활성화를 외치며 각종 경기 부양책을 쏟아냈습니다.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 바로 부채와 돈 풀기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숫자가 등장합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의 광의 통화 M2는 대략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포함하면 더 가파르게 뛰었죠. 같은 기간 중국의 M2는 무려 1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미국보다 4배 빠르게 돈을 찍어낸 셈입니다. 중국이 돈을 푸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국유은행이 대출을 승인하는 순간 장부상에 없던 돈이 새로 생겨나고 그 돈이 지방정부나 국유기업으로 흘러가 도로와 공항과 산업단지로 변신합니다. 이런 돈 풀기는 이론적으로는 강력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와야 정상입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같은 물건을 두고 더 많은 돈이 쫓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CPI 기준 물가가 그렇게까지 들썩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워낙 안 하고 돈이 실물 소비가 아니라 부동산과 특정 자산 시장으로만 몰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풍선은 식료품 가격이 아니라 집값과 토지 가격에서 터져버렸습니다. 문제는 집과 땅은 실제로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리는 자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신기술이 개발되거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부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격차만 더 커질 뿐입니다. 이제 잠깐 시야를 바꿔 자산 측면에서 부채를 보겠습니다. 개인에게는 순자산 개념이 있듯이 국가에도 자산과 부채를 모두 고려한 순자산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자산을 모두 합쳐보면 군사장비, 공공건물, 도로, 국립공원, 금 보유량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모두 시가로 평가해도 부채 전체를 메우기에는 한참 부족합니다. 각종 연구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수십조 달러에 달합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구조입니다. 게다가 군사자산이나 국립공원 같은 것은 당장 팔아서 현금을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반면 중국은 구조가 다릅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국가 소유이고 우리가 분양받는 것은 장기 임대권에 가깝습니다. 이 토지와 국유기업, 국영은행, 공기업, 각종 인프라를 모두 합치면 정부가 가진 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해집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등의 추정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순자산은 플러스 수십조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숫자는 논쟁이 있지만 적어도 부채는 많지만 자산도 엄청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말은 이론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토지 사용권 판매를 줄이거나 늘리고 국유기업 지분을 일부 매각하는 식으로 부채를 상당 부분 줄일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정부가 가진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고 경기 부양의 효과가 곧바로 가계 자산으로 흘러가다 보니 부채를 줄이려면 결국 가계의 부를 직접 줄이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국도 말처럼 쉽게 자산을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유기업 지분을 대거 시장에 내놓으면 주가 폭락과 실업, 정치적 반발을 감수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권을 무리하게 팔아치우면 부동산 시장 자체가 붕괴할 위험도 있습니다. 게다가 부채가 너무 여러 군데에 쪼개져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중앙정부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지방정부나 국유기업은 훨씬 높은 금리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국유기업은 이미 10% 안팎의 금리를 내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프로젝트에 비싼 돈을 끌어다 쓰다 보니 언제든지 좀비 기업으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중국 경제는 부채와 자산, 성장과 규제 측면에서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들과 매우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민간 부문이 과도하게 자유롭고 소비가 지나치게 많으며 인플레이션과 자산 거품을 반복해서 경험해왔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정부와 당의 통제가 매우 강하고 가계 소비는 적으며 부동산과 특정 산업에 자원이 과도하게 몰리는 구조입니다. 명목상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채무와 자산 편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중 관계를 단순히 채무국 미국 vs 채권국 중국이라는 구도로 보는 것은 실상을 크게 왜곡하는 일입니다. 미국은 외형적인 정부 부채가 많고 중국은 숨겨진 형태의 공공중공공 부채가 많습니다.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에 기댄 위험을 안고 있고 중국은 폐쇄적인 금융정치 구조라는 다른 종류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의 부채를 쥐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과 세계는 중국의 공장과 생산 능력에 의존해 왔습니다. 만약 두 나라가 완전히 등을 돌리고 경제적으로 결별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느 한쪽만 망하는 그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국의 부채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단순히 빚이 얼마냐보다 누가, 어떤 구조로, 무엇에 쓰기 위해 빚을 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엄청난 부채를 쌓는 동시에 거대한 자산을 함께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산이 앞으로도 꾸준히 생산성과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더 크게 흔들리거나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해 초저금리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순간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부채의 부담이 한꺼번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중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거대한 내수 시장과 강력한 제조업 기반, 그리고 상당한 순자산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현실적인 그림은 극적인 붕괴나 일방적인 승리보다는 느리고 복잡한 조정의 과정에 가깝습니다. 부채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고 민간 부문에 더 많은 공간을 내주려는 시도들이 앞으로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수치 하나만 보고 여기가 더 안전하다, 저기는 끝났다라고 단정하기보다 부채의 숨은 구조와 그 나라 경제의 작동 원리를 같이 보는 시각입니다. 중국의 부채 문제는 한 나라의 위기 스토리를 넘어서 부채와 성장, 국가와 시장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좋은 사례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고 세계 경제가 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경제 뉴스를 이해하는 눈을 훨씬 더 넓게 만들어줄 것입니다.